서울 외곽 단양의 작은 펜션, 초여름 햇살이 창문 너머로 쏟아지던 오후였습니다. 70대 초반의 한명숙은 식탁 앞에 앉아 있었죠. 그녀 앞에는 분홍빛이 도는 딸기 요거트 한 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직접 만든 수제 요거트예요. 단양 와서 이런 거 드셔야 진짜 효도 여행이죠. 며느리 최유진의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습니다. 30대 후반의 유진은 스마트폰을 삼각대에 고정시키고 라이브 방송을 켜놓은 채였어요. 그녀의 유튜브 채널 효부 유진의 시댁 사랑은 구독자가 23만 명에 달하는 인기 채널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시어머니와의 일상을 올리며 효부 이미지를 쌓아온 지 5년째였죠. 명숙은 요거트 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딸기향이 나야 할 요거트에서 묘한 화학 냄새가 섞여 나왔습니다. 명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그녀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유진은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댓글을 읽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시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오늘 단양 온 것도 어머니 기분 전환시켜드리려고요. 명숙은 조용히 요거트를 식탁 아래로 밀어냈습니다. 손수건으로 컵을 감싸들고 화장실에 갈 척 자리에서 일어났죠. 유진은 방송에 집중한 나머지 명숙의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명숙은 요거트를 변기에 버렸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명숙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내가 며느리 손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게. 명숙의 머릿속에는 3주 전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명숙은 서울 강북의 낡은 2층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한철수가 30년 전에 구입한 집이었죠. 당시 1억 5천만 원을 주고 산 이 집은 이제 재개발 예정지가 되면서 시가가 40억 원까지 뛰어올랐습니다. 49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던 남편은 6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명숙은 혼자 이 집을 지키며 살아왔죠. 그날 오후 유진이 식탁 위에 태블릿을 놓고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였습니다. 명숙은 우연히 태블릿 화면이 켜진 것을 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떠있던 검색어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죠. 70대 노인 자연사 가장 흔한 원인. 명숙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스크롤하자 더 끔찍한 내용들이 나타났죠. 부검 없이 넘어가는 사망 케이스, 노인 돌연사 처리 방법, 독극물 검사에서 검출 안 되는 성분. 손이 덜덜 떨렸지만 명숙은 계속 확인했습니다. 브라우저 기록을 더듬어 올라가자 석 달 전부터 이런 검색들이 시작됐더군요. 그리고 파일 앱을 열었을 때 명숙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명숙 재산 처리 계획서라는 문서가 있었어요. 파일을 열자 명숙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스캔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 상세한 상속 시뮬레이션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7살 손녀 지민이가 법적 상속인이 되고 실질적 관리인은 친권자인 유진이 되는 구조였죠. 예상 상속액은 45억 원으로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문서 마지막에는 이런 메모가 있었어요. 목표 시기 올해 상반기 안. 재개발 보상금 확정 전에 처리. 단양 여행 활용 가능성 검토. 명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손에서 땀이 흐르고 숨이 막혀왔죠.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자 명숙은 황급히 태블릿을 제자리에 놓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유진이 나오며 말했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앉아 있었지. 명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유진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지 못한 척했을지도 모르죠. 그날 밤 명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5년을 살아온 이 집에서 며느리의 손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죠. 혹시 내가 오해한 걸까? 며느리가 정말 그럴 리 없을 거야.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려 했지만
태블릿에서 본 그 구체적인 계획들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명숙은 결심했어요. 경찰서에 가기로 한 겁니다. 서울 강북경찰서의 민원실은 한산했습니다. 명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처음 듣던 젊은 경찰관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명숙이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어온 태블릿 화면 사진들을 보여주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형사과에 연결해 드릴게요. 30분 뒤 명숙은 형사과의 한 작은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형사가 들어왔어요. 저는 강력계 박준혁 형사입니다. 어르신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명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태블릿에서 본 검색 기록들, 재산 처리 계획서, 그리고 최근 유진의 이상한 행동들까지요. 유진이 명숙에게만 특별히 만들어준다며 건네는 건강식품들, 갑자기 적극적으로 권하는 단양 여행 계획. 박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이건 살인 예비나 살인 미수로 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증거가 약해요. 그럼 어떡하죠? 명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 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위험하긴 하지만 며느님이 실제로 행동에 나서게 유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증거로 남겨야 해요. 그게 무슨 단양 여행을 가세요. 하지만 저희가 뒤에서 대기하겠습니다. 며느님이 뭔가를 시도하는 순간 저희가 개입할게요. 그리고 가능하면 박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님의 입에서 직접 자백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거든요. 명숙은 두려웠습니다. 70이라는 나이에 며느리와 목숨을 건 게임을 해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가만히 있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하겠어요. 명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 유진이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단양 가요. 제가 펜션 예약했어요. 1박 2일로 다녀오는 거예요. 요즘 어머니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명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유진이 계획한 그 단양 여행이라는 걸요. 계획서에 적혀 있던 바로 그 여행 말이죠. 그래, 좋구나. 미니 엄마 덕분에 여행도 가네. 명숙은 일부러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유진의 눈빛이 잠깐 번뜩이는 것을 명숙은 놓치지 않았어요. 여행 전날 밤 박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내일 저희 팀이 미행할 겁니다. 펜션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을 테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이거 하나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며느님이 뭔가를 드시라고 하면 절대 바로 드시지 마세요. 시간을 끌거나 화장실 가는 척하거나 해서 우리한테 신호를 주세요. 그리고 박 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며느님이 라이브 방송을 자주 한다고 하셨죠? 만약 그 상황에서 뭔가 일어나면 그게 최고의 증거가 될 겁니다. 수십만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의 자백이니까요. 명숙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라는 생각과 동시에 혹시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죠. 다음 날 아침 유진의 차가 명숙의 집 앞에 섰습니다. 뒷좌석에는 7살 손녀 지민이가 태블릿으로 만화를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여행 가요. 지민이의 밝은 목소리가 명숙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죠. 엄마가 할머니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요. 그래, 우리 미니. 할머니랑 재밌게 놀자. 명숙은 억지로 웃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유진이 백미러로 명숙을 힐끗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가 명숙에게는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경부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유진은 내비게이션에 단양 펜션 주소를 입력하고 대시보드에 스마트폰을 거치했어요. 브이로그 촬영용이었죠. 자, 오늘은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단양 여행입니다. 다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유진의 밝은 목소리가 차 안을 채웠습니다.
명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견뎌내야 해. 저 아이를 위해서라도. 중간에 휴게소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유진이 명숙에게만 따뜻한 커피를 건넸어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좀 있으면 졸리실 텐데. 명숙은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 화장실에 간 사이 조용히 쓰레기통에 버렸죠. 혹시 모를 일이니까요. 오후 3시쯤 차는 단양의 한적한 펜션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인적이 드물었어요. 명숙은 불안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펜션 안으로 들어서자 유진이 짐을 풀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특별한 거 준비했어요. 조금 이따 드릴게요. 명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건가요? 펜션의 주방에서 믹서기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명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 소리를 들으며 손을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촉촉하게 맺혔죠. 지민이는 방 안에서 인형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주방에서 나오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분홍빛 요거트가 담긴 유리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접 만든 수제 딸기 요거트예요. 단양 오면 이런 거 먹어야 진짜 힐링이죠. 유진은 스마트폰을 거실 테이블 위 삼각대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을 몇 번 터치하자 라이브 방송이 시작됐어요.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죠. 효부 유진님 단양이시네요. 시어머님 모시고 여행 최고 유유. 저도 저렇게 효도하고 싶어요. 유진은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시어머니 모시고 단양 펜션에 왔어요. 지금 특별히 수제 요거트 만들어 드렸는데 한번 보실래요? 카메라가 요거트 컵을 클로즈업 했습니다. 선명한 핑크색의 딸기 조각들이 보기 좋게 떠 있었어요. 언뜻 보면 정말 정성스럽게 만든 건강식품 같았죠. 명숙은 요거트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를 가까이 대었어요. 딸기향이 났지만 그 뒤에 뭔가 이질적인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화학적인 냄새요. 명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 왜요? 냄새 이상해요? 유진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명숙은 재빨리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니. 그냥 향이 진해서. 딸기가 정말 많이 들어간 것 같구나. 그럼 어서 드세요. 식으면 맛없어요. 유진의 눈빛이 명숙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명숙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올렸어요. 라이브 방송 댓글창에는 하트 이모티콘들이 쏟아지고 있었죠. 바로 그때 방에서 지민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나도 요거트 먹을래. 7살 지민이는 테이블 위에 분홍빛 요거트를 보자마자 눈이 반짝였어요. 아이들은 분홍색을 좋아하니까요. 유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 유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펜션 안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지민이를 밀쳤어요. 지민이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죠. 으앙, 엄마가 나 밀었어. 명숙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 형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며느님의 입에서 직접 자백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만 명이 지켜보는 라이브 방송 중이었죠. 미니 엄마, 왜 그래? 아이가 요거트 먹겠다는데 왜 그렇게 놀라? 명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유진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이건 어른용이라서. 어른용? 요거트가 무슨 어른용이 있어? 명숙은 일부러 요거트 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카메라에 잘 보이도록요. 라이브 댓글창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왜 아이는 안 된다는 거지? 뭔가 이상한데요? 분위기가 왜 이래? 유진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미니는 유당불내증이 있어서. 유당불내증? 어제도 우유 마셨잖아. 명숙의 말에 유진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명숙은 계속 압박했어요. 나는 먹어도 되는데 아이는 안 되는 요거트. 이게 대체 뭐가 들어간 거야? 어머니.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라이브를 끄려는 거였죠. 하지만 명숙이 더 빨랐습니다. 이 요거트에 뭐가 들어있는지 말해봐. 왜 내 손녀는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명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82년을 살아온 여자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어요. 유진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게 라이브 시청자 수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000명, 3,000명, 5,000명. 뭔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지민이가 다시 요거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도 먹고 싶어. 할머니 거 나도 한 입만. 안 돼. 유진이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명숙에게서 요거트 컵을 빼앗으려 했어요. 하지만 명숙이 재빨리 컵을 뒤로 빼는 바람에 유진은 허공을 잡았죠. 왜 이렇게까지 막는 거야?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명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 있었습니다. 그거 독이야. 독이라고. 펜션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지민이는 울음을 멈추고 엄마를 멍하니 쳐다봤어요. 라이브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독이라고 했나요?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녹화 중입니다. 경찰 신고했어요. 유진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스마트폰으로 달려가 라이브를 껐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수천 명이 그 장면을 목격했고 누군가는 이미 화면을 녹화했을 겁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유진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조용히 일어섰어요. 너 정말 날 죽이려고 했구나. 명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배신감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은 뒷걸음질 치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바로 그때 펜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준혁 형사와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펜션 밖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최유진 씨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 형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유진의 뒤로 다가가 수갑을 채웠어요. 유진은 발버둥을 쳤죠. 아니에요. 저는 안 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라이브 방송에서 본인이 직접 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거트를 압수해서 성분 분석을 할 겁니다. 박 형사는 장갑을 끼고 요거트 컵을 증거 봉투에 담았습니다. 유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지민이가 울먹이며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어디가? 명숙은 얼른 지민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덜덜 떨렸어요. 괜찮아, 미니. 할머니가 있어. 유진은 끌려나가면서 명숙을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어요. 어머니가 다 망쳤어요. 그 집만 있으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었는데 내 목숨을 빼앗으면서. 명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펜션을 떠났습니다. 펜션 안에는 명숙과 지민이만 남았습니다. 명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서운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왜 저래? 지민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명숙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가 지금 많이 힘들어서 그래.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어떻게 7살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내 엄마가 할머니를 죽이려 했다고. 명숙은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명숙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정식 조사를 받았어요. 요거트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그 안에는 살서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쥐약에 들어가는 성분이었죠. 치사량은 아니었지만 70대 노인이 먹으면 충분히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유진의 집에서 압수한 물품들이었어요.
노트북과 태블릿에는 명숙의 재산에 대한 상세한 조사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세, 재개발 일정, 예상 보상 금액, 상속 절차까지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죠. 그리고 유진의 수첩에는 이런 메모가 있었습니다. 3월 15일 단양 여행 확정. 펜션 예약 완료. 3월 20일 재료 구입. 인터넷 흔적 삭제. 3월 25일 최종 실행. 라이브는 오후 3시부터.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유진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이 효부라는 이미지를 굳히고 그 와중에 명숙을 자연스럽게 죽음으로 몰아가려 했던 겁니다. 만약 명숙이 요거트를 먹었다면 급성 중독 증상으로 병원에 실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70대 노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자연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았죠. 박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어르신이 정말 용감하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패닉에 빠져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거예요. 라이브 방송 중에 자백을 받아낸 건 결정적이었습니다. 전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명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 형사는 따뜻한 시선으로 명숙을 바라봤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최유진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고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며느리가 감옥에 가면 지민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온 명숙은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45년을 살아온 이 집, 남편과 아들을 키우며 웃고 울었던 이 공간. 그 집 때문에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남편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우리 며느리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명숙은 아들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미국 출장 중이었고 사건 소식을 뒤늦게 들었다고 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봤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오히려 아들을 위로했어요. 너는 잘못 없어. 사람 마음이란 게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니. 민희는 어떡하죠? 당분간 엄마가 키울게. 내가 올 때까지. 명숙은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72년을 살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유진의 구속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숙은 지민이를 데려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7살 아이는 처음 며칠간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엄마를 찾으며 울었죠. 명숙은 그럴 때마다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할머니가 있어, 민희. 괜찮아. 서울 강북의 낡은 2층 집은 할머니와 손녀의 보금자리가 됐습니다. 명숙은 매일 아침 지민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오후에는 함께 공원을 산책했어요. 저녁에는 지민이가 좋아하는 계란찜과 김치찌개를 만들어 주었죠. 하지만 평온한 일상 뒤에는 법정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명숙은 검은색 재킷을 차려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렸어요. 재판장 맞은편에는 수감복을 입은 유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본 며느리는 눈에 띄게 야윈 모습이었죠. 재판장이 명숙에게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 최유진이 실제로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확신하십니까? 명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저는 며느리의 태블릿에서 살인 계획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단양에서 제 손녀까지 위험할 뻔했어요. 유진의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 변호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명숙을 쳐다봤어요. 증인, 혹시 피고인과 재산 문제로 다툰 적이 있습니까? 재산 문제라뇨? 피고인 측 주장에 따르면 증인께서 재개발 보상금을 혼자 가지려고 피고인을 모함했다고 하는데요. 명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모함이라고요? 제 며느리가 제 앞에서 독이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수천 명이 라이브로 지켜봤고요. 변호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거트에서 검출된 살서제 성분은 치사량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실수였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실수요? 3개월 동안 독국물을 검색하고 제 재산 처리 계획까지 세운 게 실수라고요?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재판장이 변호인에게 경고했어요. 변호인, 증인을 압박하지 마십시오. 검사 측에서는 명숙이 몰래 찍어온 태블릿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화면에는 유진의 검색 기록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노인 자연사 처리 방법, 부검 없이 넘어가는 방법, 독극물 검사 회피, 방청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이 검색 기록에 대해 설명하시겠습니까? 유진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죠. 저는 그냥 궁금해서 찾아본 거예요. 소설 쓰려고요. 소설이요? 네. 스릴러 소설 말이에요. 요즘 그런 거 유행하잖아요. 검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어머니 명의의 재산 처리 계획서까지 작성하셨습니까? 그것도 소설 자료인가요?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검사는 계속 압박했어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 중에 독이야라고 직접 말씀하셨죠. 수천 명의 시청자가 들었고 녹화 영상도 있습니다. 이것도 소설 설정입니까? 그건 제가 패닉 상태라면 정확히 독이라는 단어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피고인은 요거트에 뭔가 위험한 물질이 들어있다는 걸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재판은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명숙은 증인석에서 내려와 복도 벤치에 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죠. 박 형사가 다가와 물 한 컵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형사님, 이게 끝인가요? 오늘은 1차 공판입니다. 한두 번 더 재판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니까 결과는 뻔합니다.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며느리가 감옥에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왠지 슬펐습니다. 형사님, 제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요? 박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이 냉정한 게 아닙니다. 최유진 씨가 어르신의 목숨을 위협했어요. 정당방위입니다. 명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주 뒤 2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유진이 직접 증인석에 섰어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유진은 명숙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증오, 후회, 슬픔. 저는 시어머니를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변호인이 황급히 유진의 팔을 잡았지만 유진은 계속 말했어요. 결혼하고 5년 동안 저는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그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감히 목소리를 낼 수 없었죠. 어머니는 절 며느리로 본 게 아니라 가정부로 봤어요. 명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진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제 남편은 미국에서 일한다며 1년에 2~3번밖에 안 들어옵니다. 저는 혼자 미니를 키우면서 시어머니 시중을 들었어요. 집안은 늘 국물 냄새가 진동했어요. 옷에서도 이불에서도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그 집이 재개발되면 우리 가족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재산을 제 손에 넘겨줄 생각이 없었어요. 전부 친손녀 명의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했죠.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재산권은 본인의 의사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요? 5년 동안 며느리 노릇한 건 뭡니까? 유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명숙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사실 유진의 말이 완전히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명숙은 며느리를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지 못했어요. 아들 내외가 자기 집에 얹혀 산다는 생각에
무의식적으로 며느리를 아래로 봤을지도 몰랐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인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의 감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은 3개월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것은 우발적 범죄가 아닌 계획적 살인 미수입니다. 유진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최유진 살인 미수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진은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명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명숙은 복도에서 유진과 마주쳤습니다. 교도관들에게 둘러싸인 유진이 명숙을 돌아봤어요. 어머니.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명숙은 멈춰 섰어요. 미니. 잘 부탁드려요. 제가 못해준 만큼 어머니가 사랑 많이 주세요. 명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걱정 마.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교도관들에게 끌려가듯 복도를 걸어갔어요. 명숙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유치원에서 돌아온 지민이가 명숙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 아니야, 미니. 할머니 안 울어. 명숙은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지민이는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슬퍼한다는 걸요. 할머니, 엄마 언제 와? 지민이의 물음에 명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내 엄마는 10년 동안 감옥에 있을 거라고. 그동안 넌 할머니와 살아야 한다고. 엄마는 한참 있다가 올 거야. 그동안 할머니랑 재밌게 살자. 응, 나 할머니 좋아. 지민이가 명숙의 품에 안겼습니다. 명숙은 아이를 꼭 껴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아이의 체온이 명숙의 마음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잘 키워야지. 명숙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명숙은 남편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작은 제사상에 막걸리 한 잔을 따라 놓고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우리 며느리가 감옥에 갔어요. 10년이에요. 미니는 제가 키울게요. 당신도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촛불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명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명숙은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명숙님 보상금 산정이 완료됐습니다. 48억 3천만 원으로 책정됐어요. 명숙은 전화를 받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48억이라는 돈. 평생 허리가 부러져라 이래도 만지기 힘든 금액이었죠. 이 돈 때문에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게 씁쓸했습니다. 할머니 뭐해? 지민이가 거실에서 불렀습니다. 명숙은 재빨리 밝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할머니 지금 가. 명숙은 지민이에게 다가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포근한 손이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해줄 거야. 명숙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유진의 수감 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왔어요. 명숙은 지민이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지민이에게 아침을 차려주고 유치원 통학버스에 태워보냈죠. 오후에는 단골 마트에서 장을 보고 저녁에는 지민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문제는 계속 명숙을 따라다녔어요. 11월 중순 조합에서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이달 말까지 집을 비워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보상금 48억 3천만 원은 이미 명숙의 계좌로 입금돼 있었습니다. 명숙은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자 중개인이 명숙을 반갑게 맞았어요. 어르신, 어떤 집을 찾으세요? 한강 보이는 아파트요. 손녀랑 둘이 살 집이에요. 평수는 30평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중개인이 컴퓨터를 검색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한강변에 새로 나온 아파트가 있습니다.
마포구 쪽인데 32평에 25억이에요. 층수는 19층이고요. 그거 보러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지금 바로 가시겠어요? 명숙과 중개인은 함께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새로 지은 지 3년밖에 안 된 깨끗한 건물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9층에 올라가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와! 명숙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한강이 펼쳐져 있었어요. 햇살이 강물에 반짝이고 멀리 북한산이 보였죠. 명숙은 창가로 다가가 한참을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민이랑 살면 행복할 수 있을까? 명숙은 방을 하나씩 돌아봤습니다. 안방은 넓고 밝았어요. 작은 방은 지민이 방으로 딱 좋았죠. 부엌도 깨끗하고 화장실도 2개나 있었습니다. 45년간 살았던 낡은 2층 집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집이었어요. 이 집으로 할게요. 명숙이 말했습니다. 중개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벌써요? 다른 집도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아니요. 이 집이 좋아요. 제 손녀가 여기서 행복하게 자랄 것 같아요. 명숙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2주일 뒤 명숙은 이사를 했습니다. 낡은 2층 집의 살림살이를 정리하며 명숙은 45년의 세월을 돌아봤어요. 남편과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아들을 낳았을 때, 손녀가 태어났을 때, 수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내리며 명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사진 속에는 남편, 아들, 며느리, 그리고 아기였던 지민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행복해 보였는데요. 할머니, 왜 울어? 지민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명숙은 재빨리 눈물을 닦았어요. 아니야, 먼지가 들어가서 그래. 민이, 이제 새 집 가자. 거기서 우리 행복하게 살 거야. 응, 나 한강 보는 거 좋아. 지민이의 밝은 목소리가 명숙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사한 지 일주일 뒤 명숙은 지민이를 데리고 새 아파트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다리에 불이 켜지고 유람선이 천천히 지나갔죠. 할머니, 여기 정말 예쁘다. 지민이가 창문에 얼굴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명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치? 미니 방도 마음에 들어? 응. 내 방에 인형 많이 놓을 거야. 명숙은 냉장고에서 요거트를 꺼냈습니다. 딸기 요거트였어요. 지민이 것, 자신의 것, 그리고 하나 더. 명숙은 3개의 요거트를 식탁에 놓았습니다. 미니 요거트 먹자. 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 요거트다. 지민이가 달려와 요거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명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예전에는 독이 담긴 흉기였던 요거트가 이제는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나누는 간식이 됐습니다. 2 사람은 창가에 앉아 요거트를 먹었습니다. 지민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 명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 질문을 지민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물어봤어요. 그때마다 명숙은 같은 대답을 했죠. 엄마는 먼 곳에서 일하고 있어. 조금 있으면 올 거야.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어. 알았어. 주말에 교도소. 아니, 엄마한테 전화해보자. 명숙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살 아이에게 엄마가 감옥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12월 중순 명숙은 교도소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유진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서울구치소는 차로 1시간 거리에 있었습니다. 명숙은 긴장된 마음으로 면회실에 들어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유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더욱 야윈 모습이었어요.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어머니.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명숙은 수화기를 들었어요. 잘 지내고 있니? 네. 민희는요? 잘 지내.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 한강 보이는 곳이야. 민희가 아주 좋아하더라.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명숙은 한참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잘못이 있었어. 너를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딸처럼 대했어야 하는 건데. 그러지 못했지. 어머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너는 대가를 치러야 해. 유진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명숙은 계속 말했어요. 민희는 내가 잘 키울게. 내가 나오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여기서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라.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명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유리창 너머의 유진이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명숙도 손을 흔들어주고 면회실을 나왔죠.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명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맑고 푸르렀어요. 명숙은 생각했습니다. 용서라는 게 뭘까? 며느리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까? 아마 평생 안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적어도 증오는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게 자신을 위해서도 지민이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았어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명숙은 지민이와 함께 작은 트리를 꾸몄어요. 거실 한쪽에 1m 높이의 트리를 세우고 알록달록한 장식을 달았습니다. 지민이가 반짝이는 별을 트리 꼭대기에 올리며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소원 빌자. 그래, 뭐 빌고 싶은데? 엄마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할머니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명숙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이는 순수했어요. 엄마가 왜 집에 없는지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면서도 그저 가족이 함께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었죠. 민희 소원 꼭 이루어질 거야. 할머니도 빌게. 명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빌었어요. 민희가 행복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녁에는 두 사람이 함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지민이가 좋아하는 치킨과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으며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행복하지? 그럼. 우리 엄청 행복하지. 나도 그래. 할머니랑 있으면 좋아. 명숙은 지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이 부드러웠어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다리에 불빛이 반짝이고 크리스마스 조명이 화려했죠. 명숙은 지민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작고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명숙은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없었다면 지금쯤 며느리와 함께 이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유진은 여전히 명숙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테니까요. 할머니? 응? 할머니는 나 싫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명숙이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민희를 왜 싫어해?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는 나한테 집 안 준다고. 명숙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진이 아이에게 그런 말을 했던 거군요. 명숙은 지민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민희 잘 들어. 할머니는 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그리고 이 집도 할머니가 가진 모든 것도 다 내 거야. 할머니는 너 때문에 살아. 정말? 정말이야. 할머니 거짓말 안 해. 지민이가 명숙의 품에 폭 안겼습니다. 명숙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아이가 볼 수 없도록 조용히 닦아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민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새 교복을 입은 아이는 예뻤습니다. 명숙은 입학식에 함께 갔고 지민이가 교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죠. 할머니, 나 학교 다녀올게. 그래, 조심히 다녀와. 명숙은 손을 흔들며 지민이를 배웅했습니다. 아이가 교문 안으로 사라지자 명숙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벌써 1년이 지났구나. 시간이 참 빠릅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숙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봄빛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죠. 명숙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지민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동물원에 갔을 때, 놀이공원에 갔을 때, 집에서 케이크를 만들 때. 명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73년을 살면서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어요. 지민이와 함께한 이 1년이 명숙에게는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지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신이 나서 명숙에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나 오늘 친구 생겼어. 그래? 누구랑 친구 됐는데? 수진이랑. 수진이는 나랑 같은 반이야. 내일 또 같이 놀기로 했어. 명숙은 지민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민이 정말 잘했네. 친구 많이 사귀고 즐겁게 학교 다녀. 응. 할머니 배고파. 저녁 뭐야? 오늘은 민이가 좋아하는 돈가스 해줄게. 두 사람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명숙은 돈가스를 튀기고 지민이는 옆에서 샐러드를 만들었어요. 작은 손으로 양배추를 찢는 아이의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명숙은 지민이와 함께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만화 프로그램이었어요. 지민이가 웃으며 화면을 보는 모습을 명숙은 지켜봤습니다. 이 아이만 행복하면 돼. 명숙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지민이를 재우고 난 뒤 명숙은 혼자 거실에 나왔어요.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명숙은 요거트 하나를 냉장고에서 꺼냈습니다. 딸기 요거트였어요. 명숙은 요거트를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서웠을 요거트가 이제는 그냥 평범한 간식일 뿐이었죠. 명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좀 편히 살게요. 민이랑 행복하게 살 거예요. 당신도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강물 위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명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에는 죽음을 부르는 독이었던 딸기 요거트가 이제는 새로운 가족의 상징이 됐습니다. 며느리와의 끔찍한 사건을 겪었지만 명숙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손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73년을 살면서 명숙은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할 수도 있고 가장 힘든 순간에 새로운 희망이 찾아올 수도 있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명숙은 요거트를 다 먹고 빈 컵을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민이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어요. 아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명숙은 이불을 덮어주고 아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어요. 우리 민이 예쁘게 자라렴. 할머니가 지켜줄게. 명숙은 방을 나와 자신의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평온함을 느꼈어요. 45년을 살았던 낡은 집은 사라졌지만 새로운 보금자리가 생겼습니다. 며느리는 감옥에 갔지만 손녀는 곁에 있었죠. 명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지민이와 함께하는 하루가요. 한강변 아파트 19층 작은 불빛 하나가 꺼졌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깨어 있었지만 명숙과 지민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그렇게 할머니와 손녀의 새로운 삶이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